저는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등을 쓸어주던 그 손이 사실은 저를 가장 깊이 배신한 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눈물도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그 떨리는 순간도 전부 이 사람이 만들어낸 무대 위에서 제가 혼자 울고 웃었던 거였어요. 이건 그 7년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최준혁은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끝까지 책임지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손을 맞잡으며 웃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결혼 첫 해가 지나도 두 번째 해가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슬슬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방치료, 식이요법,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봄, 저희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라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내내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다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건 흐린 오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남편의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나란히 섰는데 둘 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우리 운명인 거야. 그렇게 주변에서 입양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 처음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이 먼저 입양기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절차가 제일 투명하대.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정리했구나 싶었습니다. 입양기관 상담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몇 달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얼굴을 매일 밤 상상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생후 2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기관 담당자가 작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건네줬는데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무뚝뚝하고 말 수 없던 그 사람이 아이 이마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이름은 최서준.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집에 오던 날 밤, 셋이서 나란히 누웠어요. 아이가 내는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잘 됐지? 우리 잘 됐지? 저는 아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다는 말이 그때처럼 진심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웃음이 많고 밥도 잘 먹고 어디서든 사랑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이었어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서준이를 안아들고 주말엔 온종일 아이랑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서준이에게 언제 알려줄지는 부부가 함께 고민했어요. 아이가 더 크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그때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겉에서 보면 더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우리 집에 온 첫 번째 봄이 지나갔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랐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00일이 됐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이 서준이를 안고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제가 본 남편 얼굴 중에 가장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순한 아이였어요. 밤에 잘 자고 낮엔 잘 웃어서 처음 아이를 키우는 저도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가장 먼저 서준이한테 달려갔어요. 넥타이도 못 풀고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게 매일 저녁 반복되는 장면이었죠. 오늘 뭐 했어, 우리 서준이? 아빠 보고 싶었어?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매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서준이가 첫 걸음마를 뗀 날 남편이 회사에 있다가 영상을 보고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 무렵 파트타임으로 병원 원무과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서준이를 데리고 오는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던 건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없는 오전 시간엔 어머니께서 봐주셨고 남편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서준이가 첫 생일상을 차렸어요. 돌잡이에서 아이가 청진기 모형을 집어드는 걸 보고 남편이 의사 아들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 생일 사진이 지금도 거실 액자에 걸려 있어요. 셋이서 나란히 앉아 케이크 앞에 웃고 있는 그 사진이 한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말이 트이기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를 부르던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했는지 처음 들은 날 저녁 저는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서준이의 세계가 넓어졌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매일 아침 등원 가방을 들고 뛰어나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입양 가정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알아도 그냥 서준이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의 시간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4살이 되던 무렵까지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 나가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건설사 특성상 프로젝트가 몰리는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패턴이 이어졌어요. 야근이라던 날 저녁에 회사 동료한테서 오늘 남편 일찍 퇴근했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모르게 남편 동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 야근이라는 날과 실제 귀가 시간이 맞지 않는 날이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예민한 거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서준이한테 집착이 가까울 만큼 애정을 쏟았어요. 어린이집 행사가 있으면 반차를 내고 꼭 참석했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남편이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보통 아버지들보다 훨씬 강하게 아이에게 매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저는 그냥 입양한 아이라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뭔가 힘든 거 있어?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 별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더 파고들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더 물었어야 했어요. 그냥 넘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준이는 그 모든 게 뒤에서 벌어지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밝게 잘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노래를 배워오면 저한테 불러주는 아이였습니다. 서준이가 4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가 그림 하나를 내밀었는데 크레파스로 세 사람을 그려놓고 아래에 엄마, 아빠, 나라고 써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봤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렸어. 예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예쁘다고, 우리 가족이 제일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봄, 어린이집 신체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어요. 담당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는데 검사 항목 중 몇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소아과를 거쳐 대학병원으로 연결됐어요.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님이 서준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길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밤에 서준이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 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족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준이가 입양 아동이라고 설명했어요. 생부모 유전자를 확보하기 어렵다고요. 생부모 쪽 자료가 없어도 양부 유전자 검사만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 아버지 검사부터 진행해보죠. 남편은 검사에 선뜻 응했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며 바로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서준이 건강 걱정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간 날은 남편이 중요한 현장 미팅이 있다며 저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별 이상 없을 거라고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진료실 안으로 부르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 동작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버지는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서준이 유전질환 관련해서는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게 그때 처음 실감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서준이와 아버지 사이에 북의 유전자 50% 일치가 확인됐어요. 입양아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 최준혁 씨가 서준이의 친부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천천히 들렸어요. 한 단어씩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북의 유전자 50% 일치, 친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물 한 컵을 내밀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젓는 건지 모를 동작을 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는데 발이 제대로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지금 뭘 듣고 나온 건지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결혼 3년째의 봄. 의사 앞에서 들었던 그 단어. 남편이 흘렸던 눈물. 미안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눈물까지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서준이 괜찮대?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 등원하면서 엄마 빨리 와 라고 손을 흔들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됐는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지금 당장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서준이 하원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는 동안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을 들어서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저는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구나 하고 서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7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이름이 기억났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더니 지금은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원장 이름을 따로 검색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한 동창회 게시물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는데 남편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폐업한 병원, 남편 동창인 원장,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인터넷 카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불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 이혼 소송 경험자들이 모인 카페를 찾아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가 위조될 수 있는지도 검색했어요. 카페 글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진단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서류를 역추적하는 방법도 찾아봤어요. 입양 특례법상 입양인과 가족은 기관의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이 입양 당시 서류 중 생모 관련 기록 열람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안내받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해준 내용은 서준이 생모가 아이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거였습니다. 생모분이 아이 아버지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셨어요. 입양 의뢰 당시에도 아버지 관련 정보는 일절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모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숨겼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직후 바로 입양을 의뢰했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준이 생모 이름을 알아내는 건 그 다음 단계였어요. 입양기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서준이가 태어난 시기와 지역 정보는 확인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배운 방법으로 출산 당시 병원 기록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밟았어요. 몇 주가 걸렸고 그 끝에서 생모 이름이 김하은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서 SNS를 뒤졌어요. 남편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하나씩 넘기는데 같은 이름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어요. 프로필 사진 한 장만 보였는데 낯선 여자였고 사진 속 배경이 남편 출장이라고 했던 도시의 랜드마크 앞이었습니다. 친구 목록을 대조했어요. 남편과 이 여자가 서로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김하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서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를 위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내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 미리 설계해둔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디까지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건지 저는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 상담을 검색했어요. 무정자증 진단서 위조, 혼인기간 중 불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리는 밤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방에서 아이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서준이 아침을 챙겼어요. 남편 출근을 배웅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오피스텔 건물 5층에 있었어요. 예약을 잡고 처음 방문하던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메모를 하면서 들으셨는데 중간에 한 번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폐업한 병원 정보, 남편 동창인 원장 이름까지 전부 꺼내놓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위조가 입증되면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혼인기간 중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생모 김하은 씨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서준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게 유전자로 확인됐으니 그 아이가 어떤 경위로 입양됐는지 김하은 씨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남편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 진단서 위조 정황, 이 두 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두세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카페에 접속했어요. 이번엔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니라 SNS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한 경험담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김하은 계정이 비공개라 직접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카페 글 중에 비공개 계정이라도 친구 목록에서 공통 지인을 찾으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을 다시 열었어요. 김하은 계정과 공통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대조해 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의 계정이 공개 계정이었어요. 게시물을 넘기다가 3년 전 사진 한 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게 나왔는데 사진 속 태그에 김하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하은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서준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정 태그를 따라가다 보니 현재 거주 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왔어요. 서준이가 입양되던 당시 지역과 달랐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무작정 연락하면 상대방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만남의 장소와 방식을 먼저 정해두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더 준비했어요. 남편 카드 내역도 다시 들여다봤는데 서준이가 태어나던 시기를 전후로 특정 지역 결제 내역이 몇 달간 이어지다가 끊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지역이 서준이 출생 당시 병원이 있던 곳과 같은 도시였어요. 남편이 그 시기에 그 도시를 오간 기록이 카드 내역으로 남아있었고 저는 그것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카드 내역이 있으면 남편이 그 시기 김하은 씨와 연결돼 있었다는 정황 입증에 도움이 돼요. 이제 김하은 씨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저는 김하은 SNS 계정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준이 어머니라고만 밝히고 꼭 한번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짧은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준이라는 아이를 모릅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잠깐 멈췄어요. 모른다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답장이 왔어요. 언제, 어디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만나야 한다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장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로 정했어요. 날짜는 사흘 뒤,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오전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남편 밥을 차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웃으며 인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웃어줄 때 그 웃음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약속날 아침이 됐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손을 흔들며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이 저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안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이 SNS 사진 속 얼굴과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김하은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멀리서 오셨죠? 김하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한 게 얼굴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하은의 시선이 그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랑 제 남편, 최준혁 사이에 북의 유전자 50% 일치가 나왔어요. 입양아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김하은이 결과지에서 눈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건지. 김하은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준혁 씨랑은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고 제가 먼저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임신을 알게 된 건 서준이가 뱃속에서 넉 달이 됐을 때였어요. 최준혁 씨한테 알렸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낳더라도 자기는 책임 못 진다고,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낳으면 바로 입양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압박을 했고, 저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결국 낳고 나서 바로 입양 기관에 맡겼어요. 아이 얼굴은 못 봤어요. 보면 못 보낼 것 같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서 잠깐 기마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스쳤다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제출한 것도 최준혁이 시킨 건가요? 네.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남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입양기관을 직접 알아봐 줬나요? 김하은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관 이름이랑 절차를 알아와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빠르게 진행하라고.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사람이 입양 보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있었나요? 김하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입양 기간을 맡긴 이후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남편이 알고서 그 아이를 저한테 키우게 한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우연이었는지 그 부분만큼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밝고 건강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예요. 김하은의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연락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서 할게요. 카페를 나오면서 밖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김하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분노가 올라올 것 같으면서도 그 분노가 향할 곳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입양기관을 알아봐주고 흔적을 지우고 그 아이가 제 품으로 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남편한테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만남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남편을 직접 마주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만남 내용 녹음하셨죠? 그 파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내일 또 서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고 남편 밥을 차려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였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난 건 김하은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였어요. 테이블 위에 그간 모은 것들을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김하은과의 대화 녹음 파일, 무정자증 진단서와 폐업한 병원 정보, 남편 동창인 원장 이름, 남편 카드 내역,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무정자증 진단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 혼인기간 중 분류는 이혼소송 유책사유, 입양과정 개입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싶어요. 사문서 위조랑 위자료 청구 동시에 넣을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이혼소송 접수와 형사고소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실행 날짜를 정했어요. 2주 뒤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평소와 똑같이 밥을 차리고 서준이를 재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실행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서준이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준이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시선이 그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며? 어떻게 서준이가 당신 친자야?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하은이란 사람 알지? 나 만나고 왔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하니까 낳더라도 책임 못 진다고 했다며. 입양기간도 당신이 직접 알아봐줬다며. 지혜야, 무정자증 진단서는 왜 위조한 거야? 동창한테 부탁한 거잖아. 왜? 이유가 뭐야? 무슨 소리야, 위조라니. 그건 정식으로 받은 진단서야. 그 병원 지금 없어. 폐업했어. 원장이 당신 대학 동창이었고. 폐업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래된 병원이라 문 닫은 거겠지. 그래?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무정자증인 사람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와? 그것도 당신 유전자를 50%나 가지고. 그건 검사 오류일 수 있잖아. 유전자 검사가 100% 정확한 건 아니라고. 오류? 대학병원에서 2번 검사한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 오류가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집에 다 들려.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7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 7년이 쉬웠던 게 아니라고. 당신이 힘들었어? 거짓말하면서 옆에서 등 두드려주는 게 힘들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지혜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좀 생각할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시간을 달라고? 남편이 멈췄어요. 등을 보인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돌아봐. 내 눈 보고 얘기해.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진단서 위조한 거 맞지?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유전병 있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유전성 신경질환이야. 당장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자녀한테 유전될 확률이 50%야. 아버지한테서 나한테 왔고 나한테서 내 아이한테 갈 수 있어. 당신한테 말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할까봐 숨겼어. 결혼하고 나서도 말을 못했고 그러다 당신이 임신이 안 된다고 검사를 받자고 했을 때 남편이 거기서 말을 잠깐 끊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나 사실 그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아놨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당신 몰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정관 수술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유전병이 대물림 될까봐 내가 결정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지 못하고. 정관 수술을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가 내려가는 게 천천히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였잖아. 결혼하면서부터 나한테 아이를 가질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 지혜야, 내가 몇 년을 병원을 다녔는지 알아? 내 몸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 몸이 떨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옆에서 뭐 했어? 미안하다고 등 두드려주면서 정관수술 해놓은 사람이 지혜야, 제발 목소리를
지적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남편이 입을 닫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는 그래서 받은 거야? 정관수술 사실이 드러날까봐 동창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거잖아. 검사를 받으면 정관수술 흔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게 될 거고 내가 일부러 막은 거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무정자증으로 덮은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냥 운이 없는 것처럼 포장한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하은 씨는 정관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수술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풀린 것 같아.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너무 기가 차니까 웃기더라고요. 웃기네. 당신이 나한테는 절대 생기면 안 된다고 몸을 막아놨는데 다른 여자한테는 애가 생겼다? 너무 웃기지 않아?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야. 미안하다는 말로 될 것 같아?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줄 알고 7년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아? 내 몸이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알아? 당신은 다 알면서 옆에 있었던 거잖아. 그게 더 역겨워.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말해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이혼 소송 접수했어. 사문서 위조 형사고소도 같이 들어갔고. 지혜야, 제발.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은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서준이 걱정은 내가 해. 당신은 변호사 선임부터 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바깥에서 남편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소송 접수 완료됐어요. 형사고소도 접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바깥에서 남편 발소리가 한참 서성이다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서준이 하원 시간이 2시간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전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그걸 숨기고 결혼한 것, 7년을 함께 살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서준이가 그 병을 안고 이 세상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한 번만 되뇌었습니다. 서준이한테는 언제나 평소의 엄마여야 한다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그날 저녁 짐을 챙겨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서준이 방에 앉아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르고 깊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용기가 변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그 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남편 측에서 무정자증 진단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송이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폐업한 병원 원장이었던 남편 동창을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단서 발급 대장에 최준혁 이름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진료 기록 없이 진단서만 발급됐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은 기록도 수술병원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됐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받은 수술이었습니다. 정관수술 기록이랑 진단서 위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입증됐어요. 재판부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소송을 시작하고 5달 뒤였어요. 남편의 유책이 압도적으로 인정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됐어요.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예금 절반도 재산 분할로 가져왔고 위자료는 정관 수술로 인한 7년간의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되면서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형사고소건은 남편이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저는 한동안 거절했다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조건부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준이 친권과 양육권은 전부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유전질환 추가 검사 결과도 그 무렵 나왔어요. 남편이 가진 유전성 질환이 서준이에게 유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이 결국 서준이를 통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서준이 담당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정기검진과 조기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하나씩 받아 적었어요. 서준이한테 입양 사실을 언제 알려줄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래 생각하다가 소아심리 전문가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느낄 때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실보다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원했는지를 먼저 전달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건 그 어떤 사실보다 먼저이고 크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후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어요. 서준이를 보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정해진 면접 교섭 일정 외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결국 그만뒀어요. 형사고소건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스스로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고 서준이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꽃잎 잡았어. 봐봐. 작은 손바닥 위에 분홍빛 꽃잎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잡았네. 우리 서준이 손이 제일 예쁘다. 서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다시 뛰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7년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날의 그 떨리는 감각,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이던 날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준이가 제 아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 같이 잡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준이한테 걸어가면서 봄바람이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믿고 7년을 온몸으로 버텨낸 그 시간들이 처음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무너지고 싶으셨을지 사연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그 순간부터 감정 대신 증거를 선택했고 분노 대신 준비를 선택했고 그 끝에서 서준이 손을 꼭 쥐고 봄바람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7년의 눈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서준이라는 아이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서준이 곁에서 오늘도 단단하게 서 계시길 황혼의 편지함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편지함의 불을 계속 켜두는 힘이 됩니다.